자, 그럼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시간 내용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이제 개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교재 92페이지 오면은 이제 요 취득의 유형이 있는데요. 요 취득의 유형에서는, 별표시 2개가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유형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도 출제비율도 높지는 않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거. 하지만 이제 납세무자, 뭐 굉장히 별 5개죠. 그만큼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득 시기도 별 3개. 네, 요거는 한 2번째 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우리가 5개. 세율도 우리가 5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비과세 4개, 납세 절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표세율 납세 절차, 그 다음에가 납세무자 취득시기, 납세무자. 요로 3가지 주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올해도 그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시면요. 취득세 개요.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를 봤더니, 자, 얘는 우리가 취득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렇죠? 네. 그럼 이때 요 소재지에다 써놓습니다. 여기다가 납세지, 이런 걸 납세지라고 그래요. 납세지. 자, 납세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납세지라는 것은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납세지가 뭐예요?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 이것을 납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납세무자는 당연히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취득하는 납세무자가 열거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취득이 일어나면 물건의 소재지 특광도에 가서 신고 납부한다. 자, 뭐 이런 용어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행위세고 유통세다. 네, 행위세 유통세다. 얘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만 발생되고 유통은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능과세, 응능과세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거, 부담 능력만큼 과세하는 거. 그러면 이 부동산을 1억에 살 수 있으면 1억, 2억에 살 수 있으면 2억을 부담할 능력만큼. 그 다음에 얘는 물세다. 취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 가지 용어의 뜻이 있죠. 이 용어의 뜻은 우리가 그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조세 총론에 조세 용어 파트에 가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다, 직접세다, 독립세다, 보통세다, 종가세다, 정률세다. 요 용어 파트 나오면 가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건질 거는 물세다. 취득하는 물건 중심을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주의 과세다. 이거는 실질 과세라는 뜻인데 얘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이 실질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실질에 따라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의 등기부상은 예를 들어서 갑이 취득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을이 취득했다면 을한테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실질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세한 거는 또 나중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취득의 정의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그 92페이지 가보시면 92페이지 하면 취득의 유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요걸 살펴보시면 되는 건데 별표시 하나. 여기에는 취득의 유형에는 최초의 취득, 원시 취득, 최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매매 등의 승계 취득,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승계, 공짜면 무상승계. 자, 원시 취득은 최초니까 토지는 매립간척. 예, 매립간척은 우리가 서산간척지 아니면 새만금무지 다 그런 게 매립간척이죠. 없는 땅을 만든 거야. 그다음에 건물의 신축, 건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봤었잖아요. 저 아파트 공사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선박은 건조, 차량 등은 제조 조립, 광학권, 어권, 출원이라고 하고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법률적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시효라고 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취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효 취득. 네. 그다음에 간주 취득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다.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난 것이 없는데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목 변경, 그 다음에가 개수, 그 다음에 종류를 변경한다거나 과점주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원시취득이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 설명이 이제 쭉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시취득은 뭐냐 봤더니 원시취득은 뭐냐 봤더니 새로운 취득이죠. 최초의 취득이다. 자, 이건 최초의 취득을 말하죠. 최초. 그렇죠? 다만 이런 말이 나와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되겠죠. 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매립 간척이 뭔지, 건축이 뭔지, 시효취득이 뭔지, 이건 용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 나오는,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정리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승계하기 전에 그럼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요 시효취득 또 이 용어사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근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지나가 버리면 취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시효취득의 쟁점은 이겁니다. 잠자는 자의 권리는 뺏어 좋다.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내 소유를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권리를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의 뭐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내게 되는 거, 이런 개념을 시효취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어떤 의미냐면, 자, 필기방으로 가볼까요? 얘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승용차가 한다 했어요. 승용차. 자, 승용차가 이렇게 있어요. 승용차. 자,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차도 제조하고 선박도 제조하고 비행기도 제조하고 엄청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수용차가 있습니다. 이런 수용차가 있어요. 이런 수용차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럼 차량을 제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득행위로 따지면 얘는 원시취득이 됩니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차량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요. 차량을 판매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이 차량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승계 취득. 그러면 취득 행위적 관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들은 말 그대로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된 거니까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런데 이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나한테 세금을 매겨?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차량 제조사가 자기한테 떨어진 세금을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겠어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죠.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2번 어떻게 내? 이거를 2번을. 그렇죠? 한 번만 내야지. 그래서 이거는 차량을 제조하는 업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만큼 원가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원시취득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계취득했을 때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법적 취지. 자,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 왜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교수님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자, 그 취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시취득, 그렇죠? 원시취득 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
자,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소유권이 이전받는 거죠.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들어가죠. 유형에는 매매. 그럼 매매하면 이제 매수자가 내는 거고, 교환은 서로 쌍방이 모두 내요. 쌍방. 그러면 교환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갑이 있고 여기는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토지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가 안 팔리는 건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교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불황기 때 많이 일어납니다. 불황기 때. 그래서 토지를 주고 건물로 대가를 받고 건물을 주고 토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토지를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을 받았으니까 갑도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쌍방 모두 쌍방에게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가 있어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거죠. 현물 출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주예요. 그런데 주식회사 빵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주가 만약에 아까 임야 같은 땅이 있으면 이 땅을 개발할 줄 알아야, 뭘 개발할 줄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는데 마침 동창이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예요. 야, 그러면 나는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은 땅이 있다. 그럼 서로 너는 땅을 대고 나는 내 개발 능력을 대겠다. 그렇죠? 무형의 자산이긴 하지만 자, 이런 게 바로 현물 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갑의 지주는 우리가 토지를 대고 주식회사 빵빵은 이제 지분을 주는 거죠. 지분. 그러면 지분을 뭐 40%, 60% 받았다. 그럼 나중에 분양 수익이 생기면 그 분양 수익에서 60%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서로 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토지라는 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주식회사 빵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지. 당연히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현물 출자.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계론에서는 지주공동사업이라고도 얘기해요. 지주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간주취득 말씀드렸어요.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뭐냐? 얘는 의제다. 얘는 원시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야를 농지로 바꿔주는 거야. 농지를 대지로 바꿔줘. 그럼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액의 증가가 되겠죠. 그럼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집을 줬더니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된 건 낸 적이 없잖아요.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었다면 그대로 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아까 이건 유사한 사례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등은 이제 종류 변경. 표현을 이제 종류 변경이랍니다. 종류 변경. 네. 그러면 가액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됐다면 취득으로 본다가 법률 조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수선한다. 수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친다 이거죠. 싹 우리가 더 크게 말하면 리모델링 같은 거, 건물 리모델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주식회사 종로인데 건축주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수하는 거니까. 특히 이런 꼬마 빌딩이나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보수를 통해서 수선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밸류업시켜 주거든요. 그 밸류업된 것만큼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자, 종류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자, 요거는 우리가 별 표시가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파트예요. 요거는 우리가 납세부자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과점주주는 어떻게 되느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 합계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60이다, 100분의 70이다. 그럼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네,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50이다. 그럼 100분의 50이면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50.2%, 50.3%, 50.5%, 51%, 52%다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해석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별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자료 보기 전에 우리 필기반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초 강의 때는 제가 그냥 가볍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종로개발입니다. 종로개발. 근데 종로개발이 땅을 샀어요. 네, 토지를 한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억 주고 샀으니까 매매라는 원인이 되겠죠. 매매라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그럼 유상승계 취득했으니까 얘는 세금요율이 유상승계는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면 10억에 4%가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10억에 4%가 되면은 얘는 4천만 원. 10억에 4%는 4천만 원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4천만 원. 자, 그럼 이걸로 이제 클로징이 딱 되는 거 있었어요. 네, 이걸로 딱 클로징이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주를 딱 본 거예요. 주주를 딱 확인했어요. 주주를 딱 확인해 봤더니 이 주주가 갑을병정이 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다. 근데 갑이 우리가 아버지, 그 다음에 을은 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딸, 여기는 아버지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분이 30%가 되고 아들 20%, 딸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는 30%가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정이라는 사람 빼놓고는 갑을병이는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죠. 특수관계인. 특수. 그렇죠? 특수관계인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이 땅 개발을 하고 싶어요. 찬성.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 친구분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야, 뭔 소리야. 이거 안 돼. 응?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고 지금 뭐 PF도 안 되고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한데 무슨 개발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하고 정 간에 갑론을박 해봤자 결론이 안 나. 왜? 지분율이 30% 동일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아들아, 딸아, 이때 아빠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아들,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밀어드려야죠. 아빠.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이죠. 네. 패밀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명목상, 주주 명부상만 지분이 30%, 20%, 20% 돼 있지 실제로는 한 사람의 지분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지분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30, 20이니까 70%가 되겠네. 아, 여기는 70%의 지분처럼 한 사람의 지분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그럼 7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대 3. 그럼 결론적으로 7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이 정은 의사결정이 권한이 없는 거지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갑을병이가 다 좌지우지하겠죠. 그럼 과세관청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서 그래 잘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 안 돼. 왜? 그러면 상법을 뭐처럼 만들었어? 각자 지분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정의 지분이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과점적인 어떤 지배권이랍니다. 이런 지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이런 주주에게도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취득세를 받겠다 이거예요. 취득세를 받겠다. 네, 취득세를 받자. 네, 과세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큼 과세할 건데, 얼마만큼 과세하냐면, 자, 100% 과세하진 않고, 얘처럼,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율만큼만. 그럼 지배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배권이라는 게 뭐냐? 나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네. 요거만큼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10억 곱하기 과점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과점 지분율은 30%, 20%, 20%니까 몇 프로 되는 겁니까? 더하기 되죠? 70%. 70%. 그럼 70%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0억에 70%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7억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럼 세금요율이 유상승계는 4%가 되는데 이런 간주 취득, 자, 이것은 과점주주도 과점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세금요율이 몇 프로 되느냐? 2%. 그럼 7억에 20%가 1억 4천이니까 2%면은 1,400만 원이 되겠어요. 1,400. 그럼 1,400만 원만큼 우리가 추가로 세금을 받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천만 원 받고 1,400만 원만큼 또 받는 거지. 그럼 토탈 5,400만 원 받는 거죠. 토탈 5,400. 자, 이런 걸 말합니다. 토탈 5,400만 원만큼 받겠다.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분율 판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분율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과점주의 정의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취지는 이해를 하셨죠? 취지. 그럼 여기 보시면은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비상장 법인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의인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비상장 법인에 그렇죠?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니까 무슨 취득이 되는 거야? 간주 취득이 되겠죠. 간주 취득. 본다니까 얘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된다. 간주 취득. 단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취득을 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맣게 호프집을 하더라도 요즘은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주인하고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합니다. 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갑을병간에 이런 과점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점주주들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과점주주가 되면 장점도 있지 않느냐. 빠른 의사결정하고 그렇죠?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과점주가 되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하다못해 호프집도 자영업자가 가족끼리 하는 건데 가족 경영을 하니까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장점도 있는데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 일리가 있다. 좋아. 그러면 딱 한번 봐줄게.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관계는 누굴 말하느냐? 당연히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를 말하겠죠. 이런 친족관계인 사람
아니면은 경제적 연관, 뭐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뭐 30% 50% 투자한 이런 투자자를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느냐. 자,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네. 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라는 말 처음 나왔는데, 연대라는 것은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자, 연대는 어떤 뜻이냐면요. 얘는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자, 얘는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100% 책임지는 거야. 100%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의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100% 공동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의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과점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럼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B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예요. 거기에 사실상 주주나 사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사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증자 등으로 과점주가 돼야 됩니다. 네. 다만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가 되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자, 그러나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 자본이 줄어서 됐을 때는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취득가액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썼어요. 맞죠? 네, 이 지분율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간주취득. 그러면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주 1인과 친족 등의 또는 경영 지배관계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50%를 넘어가는 자를 말한다. 50%를 넘어가는 자를 말한다. 그럼 50%를 넘어가는 자가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해석이 과점주주. 그러면은 50% 넘어가는 자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럼 과점 지분율 계산하는 그 산식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자, 먼저 보시면 설립 당시 지분율이 40%야. 그렇죠? 40%. 그러면 요거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안 한다. 왜?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이때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20%를 증자를 했어. 증자. 그러면 60%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점주주가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바뀌면 증가분이 돼야 돼? 전체분이 돼야 돼? 전체분이 되겠죠. 전체 비율. 자, 그러다가 우리가 10%를 이때 과세가 되겠죠.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전체. 그 다음에가 이번엔 10%를 증자했어. 그럼 70%. 그럼 만약에 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 바뀌면 어떡할 거냐.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과세가 됐죠. 60%. 이미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가 70%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전체 70% 과세할까요? 아니요. 이미 과세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면 늘어난 10%만 과세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0%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도 이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제가 취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립 당시 40%, 이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왜? 비과점이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근데 지분을 30% 취득했어요. 그랬더니 70% 된 거야. 그러면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 70%. 맞죠? 비과점에서 과점은 전체, 과점에서 과점은 증가분. 그러다가 지분을 10%를 감자를 했어. 그러면 60% 줄었죠? 자, 그러면 이때는 지분이 줄었어. 그렇죠? 줄었을 때는 납세분 없지. 오히려 늘어난 게 없으니까. 그러면 70%가 됐다가 60% 됐어요. 70%가 됐다가 60% 줄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납세분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얘가 20%를 더 얹었어. 그럼 80% 되는 거죠? 80%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비교가 과점주주가 두 번 있었어. 과점주주가 두 번 있었다. 그랬을 때는 둘 중에 비교해서 큰 비율로 따집니다. 큰 거. 둘 중에 어떤 거요? 큰 거. 최고로 큰 거. 그러면 여기 과점주주. 그러면 얘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했다면 20%가 되는 거지만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10%만 증가가 되겠죠. 10%만 증가돼서 과세가 되겠죠. 해석이. 맞습니까? 네. 이 얘기야. 10% 증가된 것만 과세가 된다. 요 얘기가 되겠죠. 10% 증가된 것만. 자, 그러면 10% 납세분가 발생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설립 당시 50%. 50%일 때는 이때는 납세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이거 과점주주 아닙니다. 네. 50.2%. 3%가 되지 과점주주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가 없어. 근데 30%를 올렸어. 그러면 80%. 그럼 비과점주주에서 과점이니까 전체 80%. 이 점 적용이 되시죠? 그랬는데 20%를 줄였어. 그럼 60%된 거예요. 네. 그럼 80%에서 60%. 자, 납세무가 없죠?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10%를 늘렸어. 70% 됐어. 근데 문제는 80%보다 늘어난 게 없잖아.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납세무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 1, 사례 1, 사례 2, 사례 3를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례 1, 자,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사례 1, 사례 2, 그 다음에 사례 3에 대해 1, 2, 3. 자, 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요 내용. 사례 1, 2, 3. 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네.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연습은 다 했으니까 문장만 봅니다. 문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써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최초 과점주주. 자, 아까 비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된 것만.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최초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모두 취상수로 본다. 그렇죠? 모두 100%가 되겠죠. 해석이. 자, 요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하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과점주주. 기존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다. 그렇죠?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분이 증가됐어. 비율이 증가됐어. 그러면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자.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뭐 70%, 60%, 만약에 50% 됐다. 그럼 최고 비율이 이거잖아. 그럼 늘어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가 뭐 60% 됐다. 늘어난 게 없죠? 네. 이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주.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재차 과점주주죠. 요거는 이제 요거죠.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을 판 거야. 그래서 과점주주가 안 되는 주주가 된 거야. 근데 다시 과점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가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증가분만을 취득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70%였다가 지분이 40% 떨어졌다가 지분이 80%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과점주주였다가 비과점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해석을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석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때 늘어난 10%에 대해서만
1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점으로 출발할 때는 전체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한다는 것이죠. 증가분만. 하지만 비과점으로 출발해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전체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더 유리해요? 과점으로 출발하는 게 유리해요? 비과점이 유리해요? 과점 출발이 유리하죠.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지분이 증가된 것만 과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비과점으로 출발했을 때는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례는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과점주주의 과세 지분율 나와 있는데 지분율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리된 거 별표시. 그래서 비과점에서 얘는 과점이 됐을 때 요거는 전체 비율. 그 다음에 기존의 과점주가 됐을 때는 증가된 부분. 역시 재차 과점주주도 증가된 부분. 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점주주는 자료를 통보해라.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과점주주의 납세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